은행서 돈이 빠져나간다. 한 달에 41조. 그만큼 은행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입니다. 이 문장 어떻게 들리나요? 돈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자리를 바꾼 건가요? 돈은 감정보다 조건에 반응합니다. 금리가 바뀌면 움직입니다. 물가가 바뀌면 이동합니다. 더 나은 수익을 찾아 떠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붕괴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금리 환경이 재배치되는 걸까요?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1. 빠져나간다의 진짜 의미. 최근 은행권에 변화가 있습니다. 비금융권에서 두 달간 약 6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저축은행에서만 4조 원이 넘게 빠졌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3조 원 가까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출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현금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금에서 MMF로, CMA로, ETF 같은 수익증권으로 옮겨갑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수익증권이 31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2007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그 전달인 9월에는 5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0월 증가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밖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시스템 안에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해석은 쉽게 공포로 기울게 됩니다. 돈이 소멸한 게 아니라 단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했을 뿐입니다. MMF, CMA. 그게 뭐냐? 요즘 자금이 많이 가는 곳이 MMF나 CMA 같은 상품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MMF는 잠깐 맡겨두는 돈 보관함입니다. 그냥 통장에 두는 것보다는 이자를 조금 더 줍니다. 하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투자하기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엔 아까울 때 잠시 주차해 두는 곳입니다. CMA도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가 붙는 지갑입니다. 돈을 넣어두면 하루하루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월급을 잠깐 넣어두거나 투자 전 대기자금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형 상품, 이건 나라나 회사에 짧은 기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짧게 빌려주고 빨리 돌려받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위험이 낮고 예금보다 조금 나은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리한 주차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2. 왜 지금인가? 자금은 원래 느리게 움직입니다.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예금은 1년을 묶습니다. 퇴직금은 수십 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4년 10월부터 임하를 시작했습니다. 총 100bp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2025년 11월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 2.5%에서 멈췄습니다. 더 중요한 건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한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문구였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하루 만에 0.11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연 3.13%에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채 금리도 오릅니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이 연쇄 반응 몇 주 안에 일어났습니다. 3. 저축의 실질 가치 2025년 12월 기준 은행 예금 금리는 평균 2.9%입니다. 전달 대비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몇 달째 오르는 중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봐야 합니다. 2025년 10월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금 금리 2.9%, 물가 상승률 2.4%, 실질 금리는 0.5%입니다.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실질 수익은 더 낮아집니다. 통장 잔액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구매력은 거의 정체됩니다. 영목상 이익, 실질적 정체. 이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돈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그래서 자금은 움직입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 덜 불리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방어입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4. 돈의 이동 경로. 최근 자금은 단기자금 시장으로 향합니다. MMF 잔액 증가, 고금리 특판 경쟁, 수시 입출금 상품 확대. 실제로 12월 들어 연 3%대 정기예금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SC제일은행이 3.2%를 제시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수협은행이 3.1%를 내놨습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뒤따랐습니다. 3분기까지 내려가던 금리가 4분기 들어 급반전했습니다. 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까요? 예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줄어들면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대출을 줄이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합니다.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나는 곳,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손실이 적은 곳. 그게 MMF입니다. 그게 국채입니다. 그게 수익증권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공포에 의한 탈출이 아닙니다. 조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5. 은행의 구조. 이제 은행을 보겠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내줍니다. 이게 전통적인 수입 모델입니다. 예금이 줄어들면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달 비용이 오르면 그 부담은 어디로 갈까요? 대출 금리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예금은행 대출 금리는 연 4.19%입니다.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세 대출, 기업 자금, 자영업자 운영비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자금의 이동은 결국 이 구조로 연결됩니다. 예금자는 더 나은 수익을 찾아 떠납니다. 은행은 더 비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대출자는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단순한 예금 감소가 아닙니다. 금리 체계 전반의 재조정입니다. 한 곳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6. 위기의 정의. 그렇다면 이건 위기일까요? 진짜 위기는 돈이 이동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붕괴할 때 옵니다. 예금이 급격히 이탈하고 은행 간 자금 거래가 멈추고 단기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자금 흐름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와는 구분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M2 증가율 전년 대비 8.5%입니다. 장기 평균 7.4%보다 1.1%포인트 높습니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하면 2012년 5.9%보다는 높지만 2014년 15%, 2019년 10.8%보다는 낮습니다.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아닙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공식이 더 이상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는 계속 낮았습니다. 예금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물가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환율이 흔들립니다. 조건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전략으로는 부족합니다. 7. 개인에게 남는 질문. 이제 질문은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자산은 현재 금리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5년 전에 가입한 적금, 3년 전에 만든 예금 그대로 두고 있지 않나요? 금리가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대안이 생겼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답은 아닙니다. 무조건 옮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 손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정지는 비용이 됩니다. 자산은 방치하면 줄어들고 과잉 반응하면 손실이 커집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조건을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억 원을 은행 예금에 넣으시면 금리 2.9%입니다. 1년 후 이자는 290만 원입니다. 세금 떼면 245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1억 원을 MMF에 넣었습니다. 수익률 3.5%라고 가정합니다. 1년 후 수익은 350만 원입니다. 세금 떼면 296만 원 정도입니다. 차이가 50만 원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복리 효과까지 고려하면 더 커집니다. 이게 조건의 차이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다릅니다. MMF는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예금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8. 한국은행의 선택, 통화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부터 M2 산정 방식을 바꿉니다. ETF를 포함한 수입증권 M2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치 저장 기능이 낮기 때문입니다. M2는 안정적인 통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주가에 따라 등락하는 ETF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개편 후 M2는 어떻게 될까요? 2025년 10월 기준 현행 M2는 4번 471조 6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대편 M2는 수익증권 497조 원이 빠집니다. 증가율이 8.7%에서 5%대로 낮아집니다. 숫자가 줄어든다고 실제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측정 방식만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보는 관점, 그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산 가격 변동이 심한 시대, 전통적인 예금만으로는 금융 시스템을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9. 정리. 한 달에 41조 원. 이 돈의 이동은 붕괴의 신호라기보다 조건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돈은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조건이 나빠지면 떠납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돌아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패닉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자금은 이동합니다. 이동이 곧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움직임이 보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 점검할 때입니다.